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61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저희가 예상했듯이 네. 1부는 피천득 선생으로 끝이 났고요. 네. 자, 2부 라인업 말씀드렸죠. 법정, 신영복, 리영희, 성석재, 김종철. 과연 5분 중에 몇 분이나 이름이 거명되고 끝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션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법정부터 갑니까? 네, 법정 스님 참 정말 뭐 또 불교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네. 스님이죠. 무소유. 네, 최근에 왜 스님들 중에도 또 에세이를 많이 쓰시는 스님 많지 않습니까? 혜민 스님. 혜민 스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유명하시고 또 필력을 자랑하신 분들 참 네, 많은데 네. 네. 사실 그 원조는 바로 법정 스님이죠. 법정 스님은 70년대 76년인가 7년에 책이 나왔을 겁니다. 무소유라는 책이. 아, 그게 76년, 네. 77년. 네, 근데 무소유라는 글은 71년에 썼어요. 아. 그 책이 이제 묶여진 게 76, 7년이고요. 근데 그 책이 이제 법정 스님 돌아가시면서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입적하시기 전에 자기 모든 책을 절판시켰잖아요. 더 이상 이제 책이 출판 못 되게. 이렇게. 왜요? 이게 일종의 글을 쓴다는 것도 하나의 업이라고 보니까 업을 네. 짓지 않는 뭐 그런 차원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높은 뜻이 글을 있겠죠. 쓰는 것도 업으로 봐요, 불교에서는? 불교에서 모든 게 업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도 업이고. 아, 그래요? 말하는 것도 업이고. 우리 업을 많이 짓고 있는 거다. 이래 보는 거죠. 자식을 낳는 것도 업이고. 사실은 뭐 모든 행동 하나, 손짓 하나가 다 업을 어떻게 보면 짓고 있는 건 아닌가. 흔적 하나하나가 다 업이에요. 그럼 아무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것도 업이죠 뭐. 뭐야? 그럼 그냥 죽어. 이야, 너 세졌다. 아니. 아니, 완전 이 선승의 일가를 한다. 야, 진짜 무슨 스님 성철 스님 같아, 너. 아, 그래? 죽비 같은 거 하나 들고 때리면서. 칼 하듯이 그죠. 일가를 하시네. 죽어, 그냥. 네, 법정 스님. 그렇죠. 이게 그 법정 스님이 결국 참 뭐 많은 정말 뭐 아주 좀 탁월한 어떤 좋은 글들도 많이 남기시고 네. 특히나 이제 법정 스님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길상사라고 지금 서울 성북동에 네. 그 어떤 그걸 사실 그 대원각이라고 아주 큰 요정이었지 않습니까? 그 60, 70년대 요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한국에. 그래서 그 요정에 음식과 술과 여성이 다 서비스되는 그런 어떤 사실 대표적이고 창작적인 장소였죠. 대원각. 대원각. 한정식 집과 뭐 가라오케가 합해진 건가요? 한정식과 룸살롱과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없죠, 요정? 뭐 있긴 있다고도 있어요. 하죠. 있어요? 네. 있다고 하던데요? 정우식 씨 자주 가는 요정은 어떤 요정인가요? 진짜 부자들만 간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이제 한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진짜 부자들만 갔었는데 네. 요즘 이제 많이 정은진 망가졌고. 씨도 갈 수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게 이제 많이 망가졌어요. 그 문화가. 네. 근데 그건 저는 지금도 그 요정 형식을 빌려가지고 아주 뭐 거창한 건물보다 이건 제가 취재를 한 게 아니고 취재를 한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거기는 이제 딱 하루에 뭐 예를 들어 한 손님 한 팀만 봤는데 네. 이제 1인당 최소 500만 원씩이라든지. 1인당? 500이요? 500? 네. 와.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그것도 그냥 돈 있다고 가는 게 아니라 이 같은 멤버들의 미리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저 된다. 밖으로 소문 새 나가면 안 되고 되니까. 그 언제적 얘기예요? 그게 한 5년 전 버전. 아, 그렇습니까? 아, 있나 보네, 그럼 아직도. 있나 보다. 근데 이제 그걸 요정이라는 말로 부르는 건 아니고, 뭔지 하여튼 막 말이 좀 애매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내부자들의, 네. 사실은 원작이 됐던, 네. 그 보면 그 나오는 장소들 생각 비슷하게 하시면 되지 않나. 물론 거기는 좀 멤버십 더, 라운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모르죠. 뭐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알 수가 없고요. 근데 하여튼 그런 어떤 대원각 요정이 네네. 그런 거였다 이거죠. 60년, 70년대. 네. 근데 어디 거기 있었어요, 위에? 성북동. 성북동? 성북동에 대원각이 한 7,000평 정도 대지에다가 네. 건물이 한 40동 정도 있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철저하게 이제 그건 손님과 손님이 서로 알면 안 되니까 건물과 건물이 차단되고 40개 동이나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박이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정이 삼천각이라고 지금 삼천각. 네. 예, 거기도 요정이었죠. 삼천각이라고. 아, 원래 요정이었어요? 네. 삼천각도? 네, 네. 저 거기서 그거 했었는데, 상견례. 예양이라는 진짜? 네, 삼천각에서. 그렇죠. 그 예전에 또 예양이랑 한정식 뷔페를 하다가 뷔페를 하다가 다시 또 요정이어서 예. 터가 안 좋았네.
거기 남북 회담하고 이럴 때 네. 북한 예전에 70년대 북한 쪽 오면 리셉션을 거기서 베풀어 주기도 하고 그랬죠. 아. 그 널찍하잖아요. 그 네, 담천간이.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도 하고 또 청진함이라고 하기도 하고 청각이라고 저는 이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3대 요정하면 청진함을 거론하는 사람도 있고 청각을 거론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식의 요정 정치가 아주 횡행했죠. 그러니까 뭐 그런 데마다 여성들이 수백 명씩 있는 거예요. 그 여성 우리가 다 접대원들이. 요정이었구나. 네. 근데 그 그 대원각이 법정 스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원각이 그것도 대원각도 역사를 따지면 또 역사가 참 이게 남도당까지 너무 올라갑니다만. 할 시간이에요. 네. 근데 그 대원각에 김영한이라는 본래 이제 주인 할머니가 계셨어요. 네. 그 대원각의 결국 이제 최종 소유주가 김영한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87년부터 계속해서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수필을 읽고 감동을 해가지고 이 대원각을 그 법정 스님에게 시주를 하고 싶다고.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있죠. 자식이 한 명 있죠. 그- 딸이 한 명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는 시주를 하고 싶다고. 그 7,000평 되는 40개 동짜리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법정 스님이 계속 고사를 하다가 네. 이제 좋은 뜻에 하자 해가지고 결국 97년 이게 개원을 했죠. 10년 만에 결국 받아들였는데 네. 그 당시 96년 말 가격으로 그때 매매가는 아니고 그냥 가격으로 네, 한 1,000억 원대였거든요. 96년도에 1,000억 예, 원? 예. 그러면 지금은 공시지가 1,000억 원. 지금 얼마일지 그건 뭐 상상에 맡기겠고요. 와 대박이네. 1조? 1조의 가치. 이건 뭐 재개발하려면 끝이 없겠죠. 네. 그럼 지금 그런 법정 스님 소유로 돼 있어요? 아니죠. 법정 그냥 스님은 무소유인데 어떻게 법정 스님이 되겠냐? 무소유냐? 그렇죠. 법정 스님은 나중에 무소유 글 읽어보시면 난초 하나까지 다 그거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럼 명의가 누구예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거 법정 스님이 그러면 요거를 이 절을 그러니까 이 공간을 어떻게 하냐면 송광사라고 법정 스님이 오랫동안 계셨던 절이 우리 네. 3대 사찰하면 송광사라고 있죠. 몰라요. 불보 법보 승부해가지고 네. 불보는 어디 있습니까? 양산 통도사고. 통도사. 부처님 진진사리가 있다. 법보는 해인사.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에 있고 그리고 승보 스님들. 네. 이게 송광사란 말이죠. 순천 송광사인데 법정 스님이 송광사 쪽에 인연이 깊고 이러셔가지고 송광사 불이라면서 오랫동안 계시고 해가지고 송광사의 서울 말사로 등록을 한 거죠. 송광사의 서울 말사. 송광사는 서울 조계종에 속하지만 근데 이제 그게 서울 말사로는 등록은 돼 있는데 말사라는 게 이제 뭐 프랜차이즈 같은 그렇죠. 분점? 그렇죠. 그쪽 분점인 거죠. 자기. 그러면 그런데 이게 그래 되면 또 문제가 또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조계종지 문제도 많은데. 네. 그죠? 먹자고 달려들면 네. 공원사도 지금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맑고 향기롭게라는 재단을 만드셨거든요. 스님 쪽에서. 네.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하는. 그 재단 쪽하고 해가 또 그 재단도 지금 여기서 뭔가 요걸 기반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저도 그러니까 정확한 소유 관계는 현재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송광사 말사로 등록은 돼 있었고 맑고 향기롭게 재단도 같이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받았는데 그 수천억의 재산을 네. 이 글을 무소유를 읽고 어떻든 시주를 한 거죠. 저기요. 기부를 한 거죠. 여기서 희망을 봤어요. 우리 일당백 팟캐스트를 듣고 마음 깊이 감명 받으신 어떤 자산가께서 우리에게 기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정박님한테 하시겠어요? 왜 정박님만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근데 무소유를 읽고 네. 바로 지금 기부를 김영한 보살뿐만 아니라 네. 우리 지금 전직 대통령도 너무 감명을 받으신 거죠. 근데 이명박- 왜 삶은 그렇게 사셨지? 무소유를 잃고 왜 소유의 삶을 아니 사셨죠? 갖고 있는 거는 집 한 채밖에 없다고 지금도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재단으로 바쳤고. 근데 이제 바로 진짜 이 무소유가 과연 뭐길래 이렇게 진짜 대단한지 참. 2000년대 진짜 막 법정 스님부터 해가지고 워낙 약간 붐이었잖아요, 사실. 스님들의 어떤 그런 말씀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 법정 스님은 네. 이제 실제로 보면 법정 스님은 그건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의 어떤 선불교적인 뭔가 함축적이고 생략적이고 논리를 초월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논리적이고요. 또 법정 스님이 가장 좋아했던 책 2권을 들려고 하면 자기가 화엄경하고 네. 어린 왕자. 어린 왕자? 네. 팽백지베리 어린 네, 왕자. 네. 이분이 어린 왕자를 국내에 가장 먼저 소개했던 분들 중에 하나예요. 이거 법정 스님이요? 네, 대중화시킨 분들 중에. 그러니까 본인이 번역했다는 게 아니고 네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가장 자기 소중한 책 중에 하나로 어린 왕자를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에 보면 여러 대목 나오잖아요. 저랑 비슷합니다 이거. 어린 왕자 좋아하세요? 너무 많이 줘야지. 아, 그래요? 네. 어린 왕자 뭐 얘기해 보세요. 다 페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왕자에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길들여지는 거.
아니 그게 잠깐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리고 길들인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나오죠. 그렇죠. 결국 장미꽃에 관해 가지고 네. 이 장미꽃은 무수한 장미꽃 중에 하나인데 내가 너를 이 장미꽃을 여우를 길들이게 되면 서로 이게 의미가 생겨난다. 바로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동물 관련된 뭐 이런저런 논란 중에 네. 그 개고기 식용 뭐 얘기가 나올 때 네. 당연히 뭐 개라고 해서 소보다 더 뛰어날 건 없지만 나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개를 먹지 않는다. 아 그렇죠. 아, 거기서 어린 왕자의 그거를 차용하는구나. 그렇죠. 왜냐면 오. 이 아이는 이제 물론 개는 개지만 네. 내가 부르면 오고 이름을 지어주고 이 아이를 길들였잖아요, 내가. 그러니 이 아이는 개지만 다른 개와 또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때 정박님이 그거 걔한테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말씀해 팩트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랬었나요? 아, 정박이 그때 그러셨잖아요. 뭐요? 걔가 뭐 사람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걔가 그 감정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한 얘기 아니니? 그랬나? 네,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네. 네. 하여튼 그 길들여진 그 어린 왕자를 굉장히 좋아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어린 왕자에게 보내는 편지 이걸 해가지고 지금까지 읽은 책도 적지 않지만 너에게서처럼 커다란 감동을 받은 책은 많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왕자 내가 나한테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의 경전이라고 하는데도 조금도 과장이 아닐 것 같다. 누가 나들어 지묵으로 된 한두 권의 책을 선택하라면 화엄경과 함께 선뜻 너를 고르겠다. 그러니까 어린 왕자 너는 사람의 폭을 재는 한계의 차다.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내 목소리를 들을 때 나는 누워서 들어. 그래야 내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야. 내 목소리는 들을수록 새롭기만 해. 그건 영원한 영혼의 모험이야. 이 정도로 진짜 어린 왕자를 좋아하셨죠. 그러니까 이분이 참 뭐 어린 왕자뿐 아니라 네네. 다산 정약용 선생 관련해 가지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산 정약용에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네. 편지글 읽고 나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결국 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아래서라도 자신의 인생을 꽃피울 수 있다. 그러나 살 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여건 아래서도 죽을 쓰고 마는 것이 인생의 과정이다. 참 이게 좋은 다산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여유당 전서 500권을 네,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그 방법이나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꽃피운다. 우리 요네하라 마리에 수용소에서 그 음혹한 환경에서도 밤마다 책을 읽으면서 얼굴에 꽃이 피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살 줄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여건에서라도 죽을 쓰고 마는 게 인생이다. 라고 참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은 끊임없이 이제 무소유를 말하시면서 송강사 불이람에 사시다가 마지막 92년에는 강원도 저기 두메산골 화전민들 서도 오두막에 혼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여성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여승. 여승. 아니, 여성? 스님 말고 피메일들이 찾아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아주 냉정하게 꾸짖고 돌려보내셨다는 거죠. 이분의 흠은 잡을 곳이 없나요? 이분은 정말 대단하다는 게 그 70년대 한국 불교가 사회 참여를 거의 안 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기독교라든지 가톨릭은 아주 그 당시 엄혹한 유신 독재 저항을 했는데 유일하게 불교에 참여한 분이 법정 스님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다른 종교분들이 이단하고 같이 나는 일을 못한다 성복 입은 사람 할 때 만약 내가 민주화를 하는데 이 성복이 장애가 된다면 난 이 성복을 벗어버리겠다. 이 정도로 각오를 단단히 하신 분이죠. 그래, 그 일화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75년 4월 9일 인혁당 사건 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지 16시간도 안 돼가지고 사람들 8명을 사형에 처했거든요. 네. 정말 엄혹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분이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이거 자기는 다시 산으로 들어가야겠다. 아,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박정희라는 독재자나 권력자가 너무 미워가지고 이 정오심을 그래도 내가 명색이 수행자인데 이 정오심을 어떻게 이 정오심이 내가 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말들은 많은데 우리가 너무 이 독재자가 이런 사건을 조작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너무 공격을 하니까 권력이 바로 하루아침에 이 젊은이들을 죽인 거 아닌가 그런 약간 자책감도 있고 그런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돼가지고 이분이 좀 어떻게 보면 상처를 많이 입고 갔지만 근데 이분은 그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 어떤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참 불교계의 어떤 사회 참여를 끌어낸 또 선구적인 지금 해민이라든지 여러 스님들의 어떤 활발한 문필 활동을 끌어낸 선구도 되고 또 불교계 사회 참여 지금 지선 명진 스님들 뭐 이런 사람들을
또 이걸 끌어낸 또 이 참 선구도 되고 이분이 사실 그 삼성동 봉원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거기다 삼성동에 봉은사를 짓는 거를요? 근데 아니 봉원사가 본래 그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전 부지 지금 요번에 현대자동차 네네네네. 팔려간 부지하고 네. 경기고등학교 부지를 다 봉원사 소유인데 경기고등학교도 봉은사. 네, 그 봉원사가 어마어마한 지금 강남 삼성을 다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당시 이제 조계종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팔려고 하고 이러가 하니까 이분 혼자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이건 절대 팔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그런 식으로 조계종 당시 총무원장이었나요? 종장. 재산 축적하는데 써도 안 된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종단 내부의 어떤 이런 것도 아주 비판적이었던 분이고 상당히 살아있는 진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삐까 소금 같은 역할을 했죠. 네. 그래서 이분은 워낙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아까 찾아온다 했잖아요.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가지고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만큼 완전히 눈물을 쏙 빼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불 켜져 있을 땐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아무리 그래도 법정 스님인데 너무 같다. 큰일 납니다. 법정 스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안 건들잖아 이분. 네, 그런 법정 스님도 놓치지 못한 딱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거. 그 집착을 버리지 못했어요. 네. 바로 1kg 커피가 우리 법정 스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던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런 커피 1kg 커피에 대한 집착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네. 향도 좋고 커피는 그리고 이게 중독되는 것 같아요. 저 원래 커피 안 마셨었는데 요즘 하루에 한 잔 꼭 마시거든요. 정박님도 네, 진짜 이 커피야말로 오감을 다 자극하지 않습니까? 보는 맛도 있고 향도 있고 마시는 맛도 있고 또 진짜 이게 커피 뭐죠? 그 커피잔의 온기, 촉감. 더 좋네요. 저는 지금 커피 가루 말을 선드리겠는데 커피 잔에 그쵸 온기. 특히 요즘 같은 추울 때는 사기잔, 맞아요. 머그컵, 좀 두꺼운 거. 네, 그거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노고지리의 찻잔 있잖아요. 어떻게 되죠? 너무 진하지 노래예요? 않은 향기를 담고 그러니까 지난 겨울 그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 넷은 노래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진짜 아니야. 노래는 들어주시겠지 뭐. 네. 이거 바로 그 찻잔. 네. 자, 우리 1kg 커피요. 연말 연시 혹은 뭐 명절 선물로도 참 좋습니다. 네. 선물 세트로도 또 우리 1kg 커피에서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감사한 분들께 꼭 마음 전하고 싶은 분들께 선물 세트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이율곡 있지 않습니까? 네. 이율곡도 아주 어린 기생 유지라는 기생이 아주 이율곡을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이율곡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뭐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연애에서 헤어졌는데 그 옛날에 불도 없고 얼마나 위험하고 어두운 밤길입니까? 근데 이율곡이 딱 자기 이제 초당 같은데 딱 와서 이제 있는데 갑자기 똑똑 소리가 나는 거죠. 유지가 찾아온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나잖아, 이거 내가 지금 홀로 공부하고 있는데 찾아온 기생을 어떻게 해. 근데 또 이 어둡고 위험한 밤길을 혼자 보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참 이율곡이 유명한 이제 시를 남기는데 네. 문을 닫는 건 인정 없는 일. 문을 닫는 건 인정 없잖아요. 문을 안 열어주고 문을 닫아버리는 건 인정 없는 일. 함께 눕는 건 옳지 않은 일. 그 대신 함께 우리가 이 잠자리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밤새 우리 고담준론을 하자. 이렇게 정말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죠. 그래서 그게 지금도 남아있죠. 문을 닫는 건 인정 없는 일. 함께 눕는 건 옳지 않은 일. 멋지다. 그 느낌인데 근데 딱 그 법정 스님의 그런 느낌도 주는 거죠. 네. 얘기 계속 하다 보면 또 졸려. 눕고 싶고 자꾸. 새벽녘쯤 되면 졸려요. 뭘 그걸 그렇게 싫어해. 왜 그렇게까지 마다하냐? 이거 중생이 그렇게 힘들게 찾아와서 정말 얼마나 용기 내서 왔을 거예요. 그것도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참 정말 너무 다 너그러우셔 정말 정말 그 경어 스님의 근대불교에서 경어 스님이 바로 그렇게 어떤 여자가 거의 피부병이 너무 극심한데 경어 스님이 품어주는 거죠. 그래서 한 달간 주막 같은 데서 같이 생활하면서 여자를 뒷바라지 줬거든요. 진짜 그 여자를 품어주니까 그 여자가 몸이 낫고 마음이 나은 거죠. 근데 경어 스님 평생 또 고생을 했죠. 이 피부병으로. 그 여자한테 옮은 피부병.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다 품어줬죠.
근데 그 전통이 또 잘못되고 그걸 악용하잖아요. 또. 아, 그래, 막. 다른 사람이 그럼 악용하잖아요. 그것이 알고 그러면 싶다. 안 이런데 되잖아요. 나오는 사람들 된다고요. 또 서적새 마을의 진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막 병 낫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아무리 좋은 것도 악용되니까. 그래서 본래 이 멋진 말이 있거든요. 진리의 본질은 청정이다. 진리의 본질은 청정이다. 이 말을 누가 했겠습니까? 법정? 고은. 그분이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바로 법정 스님이 본래 이제 출가할 때 스승이 효봉 스님이거든요. 네. 효봉 스님하고 같은 동문 제자가 고은이에요. 같이 고은 시인하고 같이 수련했어요. 수단. 도반이에요, 같이. 말과 행동 다른 사람들 많으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뭐 이분이 워낙 이제 교분도 넓어가지고 이해인수녀하고도 친했죠. 아. 예, 그러니까 이해인수녀하고 예전에 뭐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내가 젊은 시절에 길을 가는데 정말 산길에서 정말 수녀님 한 분을 봤는데 마음이 나도 흔들리더라, 젊을 때. 근데 사람들이 전부 이거 이해인수녀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이해인수녀한테 막 항의 아닌 항의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이해인수녀가 참 곤혹스러웠다.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도 서로. 사실은 있었고. 밝혀진 바 없고요. 네. 김산초 의견과도 아주 교분이 깊어가지고 그 대원각이 길상사로 이제 98년에 개원 법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김산초 의견에 참석을 하셨죠. 그래서 그 답례로 또 다음에 법정 스님이 명동성당에 가서 또 네. 설교를 하시고.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떤 종교끼리 서로 화합하고. 네. 그래서 법정 스님은 거기 설교하면서 명동성당에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하고. 멋지다. 네. 아멘. 이렇게 하는 아멘, 당당당당당. 대원가에 가보면 네. 관세음보살상이 있거든요. 네. 관세음보살은 우리 중생을 네. 이제 병을 고쳐주고 자비를 베풀어준다. 그 관세음보살상 만든 분이 최종태 서울대 이제 조속과 조각 교수인데 그 관세음보살상하고 명동성당인가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성당에 성모 마리아상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그 이미지가 똑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법정 스님이 품어주는 거죠. 그런. 그리고 무소유 언제 들어가요? 네, 지금 열심히 언제 들어? 아니, 무소유인데 간단합니다. 자. 신영복, 리영희, 네. 김종철, 성석재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자, 무소유, 그 유명한 무소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지난해 여름까지 난초 이제 화분 2개를 2분이라고 하죠. 네. 정성스레 정말 정성을 다해 길렀다. 3년 전 거처를 지금의 다래연으로 옮겨왔을 때 어떤 스님이 우리 방으로 보내준 것이다. 혼자 사는 거처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는 나하고 그 애들뿐이었다. 그 애들을 위해 관계서적을 구해다 읽었고 그 애들의 건강을 위해 하이포넥스인가 하는 비료를 구해오기도 했었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주어야 했고 겨울에는 그 애들을 위해 실내 온도를 내리곤 했다. 이런 정성을 일찍이 부모에게 바쳤더라면 아마 효자 소리를 듣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렇듯 애지중지 가꾼 보람으로 이른 봄이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연두빛 꽃을 피워 나를 설레게 했고 잎은 초성들처럼 항시 청정했었다. 우리 다래연을 찾아온 사람마다 싱싱한 난초를 보고 한결같이 좋아했다. 근데 지난해 여름 어느 날 봉순사로 운원오사를 뵈러 간 일이 있다. 아차, 이때서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 난초를 뜰에 내놓은 채 온 것이다. 모처럼 보인 찬란한 햇빛이 돌려 원망스러워졌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다. 허둥지둥 그 길로 돌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입은 축 늘어져 있었다. 안타까워하며 샘물을 길어다 죽여주고 했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딘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한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는 산철에도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을 못했다. 밖에 볼일에서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창문을 조금 열어놓아야 했고 분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쳐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며칠 후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주었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아갈 듯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난을 통해 무소유의 의미 같은 것을 터득하게 됐다고나 할까. 간단해요. 나 이거 게임하면서 이런 건 진짜 많이 느껴요. 아이템 하나. 네, 그리고 1K라고 있거든요. 1일 미션. 진짜 많아요, 뭐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바빠요. 나 아침에도 바쁘고, 막 12시에도 뭐가 있고, 막 같이 길드가 같이 가는 것도 있고, 전당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참 미쳐가지고 이 게임을 몇 달 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게임을 지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저는 무소유의 이런 기쁨을 알게 되었답니다. 바로 지금 그게 엄청 불교에서 홀가분하더라고요. 불교에서 이제 바로 각하게 되는 게 이 네. 세상이
괴로움이잖아요. 세상의 네, 본질은 네. 태어나면서부터 생로병사의 괴로움인데. 재밌으려고 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 괴로움의 본질은 뭐냐? 집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라는 거예요. 고집멸도라고 하죠. 그 집이니까 이 집을 멸할 때 바로 우리가 도를 얻는다는 거죠.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착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이게 가장 그 힘들고 끊기가 힘든 거죠. 네. 법정 스님이 선인장 같은 걸 키우셨으면은 선인장도 죽어요. 관리하기 되게 힘들어요. 물 한 달에 한 번만 주면 된다고. 아, 근데 저도 그래서 집에 화초가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 집에. 선인장 키우기 쉽다 그래가지고 키웠는데, 그것마저도 죽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네 기운이 워낙 안 좋아서 그래. 니네 집에는 뭐 생명체 들이지 마. 그런 집이 있어 가끔 보면. 다 죽어나가는 집. 안 죽어나간 집이 있어. 희한하게. 사실 근데 지금 말씀대로 좀 무소유를 이렇게 보면 좀 비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무소유 좋아하는 분들이 결국 보니까 이거 하나의 어떤 장식품 아닌 액세서리처럼 네. 우리 누구 대통령처럼 나는 무소유를 읽고 감명받았습니다. 이런 거 아니냐. 지적 액세서리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래도 또 반감 가지는 분도 많아요. 왜 그 저번에 우리 예수하바드에 오다라고 했을 때 그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니까 사람들이 학생들이 제일 싫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이게 무소유하면 그럼 사람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맞아요. 반감 가지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법정스님 말씀은 그때 그 보프라는 가톨릭 신부처럼 자발적 가난과 비자발적 가난을 했잖아요. 이 법정의 말은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자는 거거든요. 비자발적 가난을 이 사람을 다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자발적 가난 그러니까 무소유라는 게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욕심내지 마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최근에 이거 비슷한 책들이 하나 나왔어요. 일본에 혹시 그 퇴사하겠습니다라는 책으로 유명한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였던 이나가키 에미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퇴사하겠습니다 해갖고 이 사람은 퇴사 준비를 10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주체적으로 퇴사를 준비해라. 근데 이분이 그 일본의 2011년 동일본 그 쓰나미 나오고 나서 네. 이분이 이 책을 냈어요. 그리고 생활은 계속된다. 이 책을 보면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가스도 안 쓰고 전기도 안 쓰고 수도도 안 쓰고 마지막 단계 냉장고도 도전하는 거예요. 냉장고까지 이제 안 쓰는 걸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도전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는 야 이러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잘하죠. 아니 너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일상 일을 한다는 게 너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빨래를 하는데 시간 걸리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재미있고 집안일이 자기는 이게 우리가 안 해봤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 손목 나가요. 너도 안 해봤잖아. 아니, 저 가끔 손빨래 할 일 있어요. 손목 나가요. 해봐야 빤스나 빨겠지 뭐. 아, 그러니까 그거 빤스 빠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정영진 씨 빤스 빨아요? 아, 빤스 안 입지 참. 야, 너 성희롱이야. 내 빤스 얘기를 왜 네가 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네. 결국 이게 그 뭐 집안일을 좋아하게 됐다는 게 딴 것보다 이제 이분은 이제 퇴사를 한 사람이고 그게 자기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전제품을 자기는 좀 쓸데없는 거. 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냉장고가 자기 대표적인 제일 마지막 포기 못한 게 냉장고잖아요. 음식을. 그렇죠. 상하는데. 또 냉장고 때문에 우리가 위암 발병률도 많이 떨어졌다잖아요. 예전에 냉장고 없으니까 막 음식을 먹다 보니까 상한 것도 이래 먹고. 됐는데. 근데 이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지금 미래, 앞으로 쓰게 될 식재료는 미래잖아요. 미래를 사가지고 나는 지금 미래도 과거도 없는 날을 살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미래라는 것은 이제 내가 시장 가서 이제 물건을 사는 거죠. 식재료를. 앞으로 먹을 네. 걸. 아, 맞아. 과거는 뭐냐면 냉장고에는 과거에 산 걸 집어넣어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나는 현재만 살고 있다. 딱 오늘 먹을 것만 해가 바로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 미래도 과거도 없는 날을 살고 있다. 지금까지 냉장고 깊숙이 가득 채워놓으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상하게 만들었나. 맞아요. 어쩌면 내 인생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이런 꿈 저런 꿈을 그런 뭐 한 자리에 방치한 다음에 조금씩 상하게 만들어 온 건 아닐까. 참 나는 그러니까 냉장고처럼 내 인생도 네. 이거 버리면 안 돼. 다 집어넣었지만 결국 그러다가 하나도 먹지 못하고 이거 어느 순간 보니까 냉장고에 다 썩어 있는 거죠. 내가 그 소중하게 내 돈을 지불해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먹어야지 샀는 식재료처럼 내 꿈도 요건 요렇게 해야지 요렇게 해야지 꿈을 그려 모았다가 결국 냉장고의 음식처럼 사라져 버린 거 아닐까.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오히려 이런 어떤 현재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이걸 뭐 일반화시키면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분이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네. 가전제품 안 쓰고 안 써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목욕은 어디서 하느냐. 목욕탕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대중탕 이런 데 가니까 해방감이 느껴진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지금 이제 어떤 계절 감각이 살아나더라는 거야. 가전제품 의지를 안 하니까. 남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남들은 다 똑같다고 하잖아. 이제는 여름 아니면 겨울이 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자기는 가을이 오는 게 공기 감각으로 느껴지고 갑자기 장마가 끝나는 느낌이 다가오고 봄이 시작된 느낌이 다가오고 요 생활 몇 년 하다 보니까
내 몸에 감각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요즘 있겠다. 뭐 네. 가습기, 제습기 막 철마다 다 네. 쓰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몸이 그 감각을 살려가지고 이거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모든 기계에 의존하다 보면 생활력, 활력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생명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분은 뭐 이런 이야기가 이분에 착안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2011년 3.11 동일본 대진 이후로 뭐 일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기 없이 살아보자. 물론 근데 우리 지금 밖에서도 전기를 갖고 하는 겁니다만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해요. 전기가 만약 없어지면 일자리가 엄청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자체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기를 가지고 하는데 이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공동의 어떤 그 일을 해야 될 때 이걸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자리를 이게 창출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약간 이제 조금 공동체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뭐 이런 식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반드시 첨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좀 더 라이프 스타일을 좀 미드 라이프, 첨단 라이프가 아니라 중간 정도로 갈 때 오히려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가 더 행복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네. 첨단을 걷는 게 행복을 담보하는 건 아닌 거는 네.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아, 냉장고 없이 살기. 근데 냉장고 없이 사는데 햇반에 스팸 맨날 먹는 거 아니야? 전기를 안 쓰는 거죠. 전기를 쓰면 안 돼요. 전자레인지 돌려야 전자레인지니까 되잖아. 전기니까. 찬밥으로. 햇반 안 돌리고 먹어본 적 있어요? 딱딱해서 못 먹어. 아, 그래? 못 먹어. 먹어봤어? 아니,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떨어진 거 한번 궁금해서 먹어봤었죠. 근데 되게 그래요? 딱딱하고 건조해요. 촉촉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는 뭐 한번 실험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야지 또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한번 우리도 좀 어느 정도 되게 설득은 되는 것 같아요. 냉장고 맨날 막 다 나중에 먹을 거 받쳐놓고. 생각해서 사는데 결국은 지나서 까먹고 막 다 버리고 네,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도 냉장고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항상 매일 한 4시, 5시쯤에 네. 그날 저녁에 먹을 거를 이제 장을 봐와야 네, 맞습니다. 됐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피곤하겠다. 안 되겠다. 아니 냉장고 근데 있어야 엄마하고 같이 돼요. 따라가거든요. 난 맨날 근데 이제 그게 참 내가 좋더라고요. 심부름 네. 그리고 거의 주로 내가 혼자 심부름 나중에 혼자 다녔어요. 아침에도 일찍 간 적이 있어요. 맞아요. 아침에도. 아침에도 두부 사러 가고 맞아. 네, 두부 사러 콩나물 가고, 사러 가고 콩나물 사러 갔거든요. 가고. 아침에도. 콩나물 냉장고 없으니까 아침마다 나오는 걸 바로 그거 그리고 먹으러 이제 가야지. 막 그 두부가 막 뜨끈뜨끈하게 김 나오는 네. 거 그거는 이제 나와서 바로 이렇게 뜯어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그쵸, 그쵸. 그런 게 사실 한 30몇 년 전이었는데 그렇네. 어렸을 때 그랬으면. 지금 세상이 너무 달라졌다. 이게 행복이냐고. 행복하잖아. 나는 행복하지. 나만 행복해서 문제야. 자, 무소유. 네, 뭐 무소유는 그래서 이런 좋은 무소유가 있다. 이- 집착을 버리는 것.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 너무 과욕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중고거래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면은 되게 그런 감정 많이 느껴요. 아, 무소유에 대한. 네네. 아, 막 이런 거 진짜 쓸데없이 다 왜 샀지라는 생각이 막 들고. 아 그래서 워낙 좋아요. 참 저는 보니까 그 아육대에서 우리 정영지 씨 하는 그 아이들 네. 그 옷 관련해 가지고 아 참 현명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데, 뭐 옷 안 사주는 거? 아니 그 이게 와이프가 엄청 괴로워하고 아, 그래요? 있어요. 저한테 토로했다고요, 아 그래요? 아픔을. 굳이 옷을 사 입히는 거 보고 저는 아 진짜 현명하다. 아이들은 빨리빨리 자라는데 비싼데 몇십만 원 쓰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만 원에 4벌? 5벌? 그러니까 뭐 코트 몇 개랑 뭐 하여튼 해갖고 한 10개 가까이 샀는데 한 4만 원 정도 샀어요. 그 구제옷에서 곰팡이가 나와서 이음이 이든이의 피부를 좀 맞고 있다고 해요. 노 프라블럼. 그런 곰팡이에도 강인한 체력을 그러니까 강인한 견뎌낼 피부? 수 있는 강인한 피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아 영국에 네. 그 있잖아요. 좀 청결 이론하고 청결과 들어옴 관련해 가지고 네. 근데 아이들에게 너무 어릴 때 청결을 강조하다 보니까 진짜 저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간의 들어옴이 있어야 애들이 건강해지더라. 뭐 그런 이론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뭐 이런 좋아하시는 거. 네, 세균 이론이라고 있어. 세균이 있어야 돼. 파리 같은 경우도 인간의 면역을 위해서 아주 좋은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파리가 있어야지 인간에 대해서 사람이 아 저게 저항력이 생긴다. 그 약간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그냥 이거 우리 그 있지 않습니까? 그 편들어주는 척하면서 매기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일본의 소설가 나스메 소세키 제자 그 물리학자 그 사람 이론이죠. 아, 그래요? 파리와 구더기는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한 하나의 어떤 면역 공장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했죠. 네.
그럼 그래서 이렇게 자꾸 뭐 좀 그 벌레 알들도 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배추잎 생으로 먹다가 뱃속에 좀 들어가고 기생충도 좀 있고 그래야 돼. 아 근데 그거를 모르고 먹으면 괜찮은데 사실 알고 먹으면 쉽지 않잖아요. 막 눈에 막 벌레 보여, 애벌레 보여,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지. 그래서 예전에 그 유명했던 게 네. 복숭아를 밤에 먹으란 얘기가 있어요. 어유. 왜요? 깜깜해서 안 보여서? 깜깜하면 벌레들이 안 보이잖아. 아, 저 그 이후로 복숭아를 안 먹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진짜 복숭아를 한 입, 자두인지 복숭아인지 뭐 천도복숭아였나 보다. 그걸 한 입 딱 베어 물었는데 거기서 벌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야구공 던지듯이 던지고 그 이후로 복숭아를 못 먹어요. 그 실제로 봐야 된다니까. 아니 근데 요즘은 눈에 아시잖아요. 보면 인간이 쉽잖아요. 식량 문제가 여러 가지 심각하다 해도 네. 인간은 항상 새로운 걸 찾아냈거든요. 영양분을. 근데 지금 우리가 찾아내는 게 바로 이 세계에 가장 많이 널려 있는 곤충이거든요. 그럼 아니. 좀 많이 드세요, 여러분은. 너도 곧 먹을 거고 고단백질. 어쩜 이미 조금씩은 먹고 있을지 몰라. 왜 거기 그래? 성분이 들어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입속으로 네. 벌레를 하여튼 최소한 몇백 마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아, 그렇게 하겠죠. 뭐 초파리 같은, 그러니까 날파리 같은 것도 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무슨 색소 중에 뭐 하여튼 노란색인가 내는 뭐 벌레가 뭐 하여튼 있는데 걔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이미 먹고 있어. 눈에 안 보여요. 걔를 원료로 잘? 써서. 아. 아니 이거 중국에 이거랑 분뱅이 같이 생긴 거 어떤 분이 그거 정말 여자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왜 좋냐니까 그게 딱 먹어보면 코카콜라 딱 그 느낌이에요, 맛이. 에? 콜라 맛이 콜라 나는 맛이 거예요? 벌레인데?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진짜 그렇대요. 그래서 정말 그래요? 맛있다고. 그래서 완전 간식으로 많이 먹고 그런다고. 중국이니까 가능하죠. 우리도 번데기 먹는 거 보면 서양 사람들이 너 번데기 기겁하잖아요. 먹어. 그러니까 어렸을 땐 먹었는데 요즘 안 그게 먹어요? 번데기란 걸 알고 나서부터는 못 먹겠어요. 아 그래. 메뚜기는 안 먹었고. 아유 그건 못 먹겠어요. 메뚜기는. 가끔 뷔페에 가면은 달팽이도 있잖아요. 그건 고급 요리니까. 고급 요리는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된다 혹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그 집착을 벗어나는 게 무소유입니다. 아, 이건 먹어야 돼 혹은 이건 먹지 말아야 돼. 그 집착 그런 걸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이 엄청 집착하시던데. 나는 배고프면 뭐든 먹어야 되는 거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니까 네.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이게 근친상간에 관해서 우리 예전에 금지하는 것들 레비스트로스 관련해서 뭐 여러 개 배웠지 않습니까? 네. 뭐 여성의 어떤 가임기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 어느 책에 보니까 재밌는 말이 근친상간을 금지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이론 중에 하나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격 대상에 대한 친근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안 그리움들이 되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은 무조건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릴 때부터 우리 사회나 어떤 여러 가지 가치들이 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뭔가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뭔가 그러니까 모험을 장려하는 거죠. 근데 가까이 있는 것은 시시해, 하찮해, 별것 없어. 그래야지 근친상간을 안 한다는 거죠. 멀리 나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마찬가지로 음식이나 이런 것도 내가 맨날 먹는 음식은 재미가 없고 새로운 거에 대한 뭔가 동경이라든지 이걸 해야지 가까이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이러다 보면 이건 큰 싸움이 날 수 있잖아요. 내 집단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먹을 것이든 뭐 이성이든 여러 가지 가치든. 그냥 멀리 있는 것을 무조건 좀 좋아하게. 사람은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좀 좋아 보인다. 정영진 씨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야, 나 혼자 했을 때 그건 개그지만 네가 그렇게 하면 그건 신고잖아. 왜 신고해? 그런 얘기를 하니. 멀리 있는. 제가 제보를 했습니다. 넌 본 적도 없잖아. 멀리 본적 있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도 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더 멀리 대단해 있는 것이 보이네. 항상 좋아 보인다는 거죠. 남의 사과가 더 달아 보이고 남의 맞아요, 떡이 더 커 맞아요, 보이고 하는 맞아요. 것들이 그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친상간을 금지시키려고 멀리 있는 게 좋다. 멀리 있는 사람이 좋고 멀리 있는 나라가 좋고 막 이런 식으로 가까이 있는 그것의 어떤 근친상간이나 서로 다툼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베트남이나 네. 이제 동남아 가면 조금 하찮아 보이고 일본 가면 하찮아 보이는데 유럽이나 남미 가면 대단해 보이고 뭐 이런 건가? 그건 실제로 좀 그쪽이 더 선진 문화고. 그게 지금 잘 나가니까 그게 이제 지배 문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설명하는데 지금 우리가 뭔 얘기가 갑자기 아니 생각났죠. 근데 네. 그것도 충분히 되게 공감 가는 것 같아. 근친상간을 어떤 배제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사과가 더 달긴 해요. 더 탐스럽고. 이 얘기는 이 정도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오, 세 번째 끝났어요? 들어갑니까? 끝났어요? 네, 뭐 무소유는 빨리빨리 진도를 빨리빨리 뺐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신영복 선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신영복 선생은 워낙 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도 돌아가셨죠. 2년 전에 돌아가셨죠. 2016년 네. 돌아가셨고 돌아가셔서 성공회대학에서 이제 그쪽에 빈소가 차려졌나요. 많은 일반 시민들도 조문을 많이 했죠. 네. 그리고 뭐 대표적인 연예인들 김재동 씨 이런 분들도 아주 자기의 존경하는 스승이다.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그리고 여기 우리 항상 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이분의 글을. 뭐야? 이분이 소주 처음처럼 그 북글씨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네, 그 처음처럼. 그래서 이제 또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좌파술이라고 처음처럼. 그거 그 손혜원 씨가 한 거 아니에요? 그 네이밍은 손혜원 씨가 한 게 네. 아니에요? 아, 그 처음처럼이라는 글자는 네. 이제 이 신용국 선생이 아주 잘 써주는 휘호예요. 아, 그 그거를 그래요? 이제 보고 딱 이제 그 주선을 하신 거죠. 네. 손혜원 아, 씨. 그렇구나. 캘리그라피처럼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오. 이분이 참 그 이제 신용복 체조 일종의 민중체 이랬는데 이 신용국 선생이 독특한 서체를 만들어내시죠. 감옥 생활 20년 동안 아주 재주가 뭐 많으셨죠. 여러 가지 진짜 공부도 많이 하셨고 한학계도 조예가 깊으시고 뭐 이분이 1941년 그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선배였죠. 부산 상고를 졸업하셨죠. 아, 그렇습니까? 네. 부산 상고에서 아주 유명했죠. 뛰어난 머리와 타고난 지성까지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아주 머리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로 왔죠. 상학과 그 당시 상학과라고 불렀거든요. 네. 왔는데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송명여대에서 강의를 하다가 육군사관학교 군복무를 이제 경제학을 가르치는 장교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68년에 그 무시무시한 통일혁명당 사건이 터지거든요. 통일혁명당 사건은 우리 저번에 말씀 많았지만 인민혁명당, 인혁당 사건은 1차 사건, 2차 사건이 60년대, 70년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모든 판결이 났어요. 무죄 판결로. 1, 2차 모두 판결이 났는데 통일혁명당 사건은 사실 그런 재심은 없어요. 왜요? 그것은 이제 실체가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통역당은 이제 당시에 김종태라는 대구 출신 그리고 이분의 조카인 김진락 그리고 TK 지방의 아주 부호였던 이문규 이 세 명이 직접 월북을 해가지고 조선노동당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공작금을 수령해 와가지고 청맥이라는 잡지도 만들고 우리 예전에 보안사에서 서울대 모비딕이라는 술집 만든 것처럼 여기도 술집을 많이 차렸어요. 학사주점을. 그래서 포섭을 했고 그 포섭한 사람들이 결국 이제 신영복이라든지 한명숙 총리의 남편이었던 박성준 뭐 이런 분들을 이제 포섭을 했다고 되죠. 그래서 이 세 명은 사형당했어요. 사형당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실제로 이 잡힌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공작선을 여기서 이제 잡혔는데 아직 북한에 잡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암호책을 입수해 가지고 북한에 이제 타전을 한 거죠. 공작선이 북한에 내려오고 그걸 잡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은 북한하고 관계는 분명하게 있는 것 같은 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김종태라는 이제 여기 최고 주동자가 사형을 당했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이 사람을 북한에 이제 크게 보면 우리 현충원 같은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혁명열사령이 있고 애국열사령이 있거든요. 혁명열사령은 항일 혁명열사들 최고 높은 거죠 자기들 입장. 그다음 그보다 단계가 떨어지는 게 이제 애국열사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애국을 한 사람들. 그게 이제 김종태 감효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해주의 학교 이름도 김종태 사범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평양에 학교 이름을 김종태 이름을 붙인 거죠. 그 정도예요? 예. 그리고 또 평양의 공장도 김종태 공장으로 기관차 만드는 공장을. 굉장히. 네, 이분은 아주 큰 거물이었죠, 김종태. 근데 이제 그러면 바로 그러면 우리 신영국 선생도 간첩이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맨날 이제 우파나 이런 쪽에서는 또 이제 신영국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 신영국 선생이나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 기록을 보면 신영국 선생은 근데 일종의 독서 모임이었다는 거죠. 뭐 그쪽에서는 포섭하려고 했는지 모르죠. 책을 읽고. 저희 모임은 무슨 일 하려고 그러시는 저희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뭐 독서 모임이 항상 네. 몰아가기는 제일 좋죠. 왜냐면 책을 읽고. 여러분. 자, 그렇게 이제 네. 사실은 책을 읽고 이런 어떤 이제 공부를 하자. 이제 이 여러 가지 열악한 조국의 현실과 나아갈 민중의 어떤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독서 모임으로 알고 있었고 그 주장을 지금도 계속 일관되게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물론 3명의 어떤 그 핵심 지도부가 네. 북한을 갔다 오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재심 청구는 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항상 우리가 예전에 일본에도 뭐 대역 사건 이런 거 보면 사건이 있는데 실체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계기로
그냥 또 막 다 몰아넣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관점도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하고. 실제 사건 한 10 정도인데 한 100으로 부풀려 갖고 근데 심혁 선생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걸로 그 설계도에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결국 1심, 2심은 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신고를. 예, 당시 28이죠. 우리 나이로 28인데. 왜냐하면 이제 심혁 선생 밑이 박성준, 한명성이 남편이 네네네네. 그 위치에 있고 아주 거물이었다 이거죠. 특히나 그 당시 선진하기 좋잖아요. 대한민국 적화혁명을 위해서 육사 교관으로도 침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 좋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밀양 출신이거든요. 밀양. 그러니까 밀양에 이분 부친께서도 이제 교직에 오래 계셨는데 이제 또 총동원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해가지고 당시에 밀양 출신의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절친 MBC 사장을 지낸 황용주 씨라는 분이 계세요. 황용주 씨라든지 또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되는 소설가 이병주, 안보연락선의 이병주. 이분의 형님이, 친척 형님이 당시 중앙정보부 차장으로 있었거든요. 이분들한테 또 엄청나게 이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대가 구명 로비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 막 그래도 어쨌든 사형을 예, 그렇게.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로 이제 정말 28에 들어가서 어떤 청년이 48, 20년 20일 동안 감옥 생활을 하셨죠. 근데 뭐 전향서 이런 거를 안 쓰다가 막판에 한번 쓰신 거죠? 아니 이게 좀 말씀이 여기 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좌파 내부에서 또 말이 많은데요. 네. 이분이 그런 이야기는 해요. 70년 말에 당시 통역당 관계자들이 대부분 일종의 전향서, 당시 참 전향서라는 게 또 말하면 끝이 없는데요. 이게 아주 빙도적인 제도였는데. 그렇죠. 네 사상을 그걸 일부러 쓰게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아마 일제시대 때 시작됐는데. 자존심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너뜨려가지고 더 이상 아무 때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너희 동네는 다시 못 가. 그렇잖아요. 왜냐면 전향서를 썼잖아. 근데 거기 이제 뭐 예를 들면 내가 다시 그 동네 갔는데 얘 이런 거 감옥에서 나가려고 이런 거 썼대요.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러니까 절개를 꺾어버렸다. 이런 거죠. 근데 70년 말에 이제 당시 통역당 관계했던 분들은 대부분 다 썼고. 네. 근데 그게 썼다는 게 그냥 그때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만 그건 사람에 따라서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저는 그 비판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또 이분이 나올 때 70년에 그거는 대표로 뭐 꼭 다들 정해서 쓴 건 아닌데 썼다고도 하고 뭐 이건 또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제 이런 일들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으니까. 근데 88년 이제 출소하기 전에 일종의 준법세약서 형식으로 쓰고 나오신 건 맞죠. 그러니까 유명한 시인 김남주라고 그분도 이제 준법세약서 같은 걸 쓰고 나오셨거든요. 그거 안 쓰면은 그럼 계속 감옥에 있어야 돼요? 일종의 가석방 형식의 조건을 붙는 거죠. 가석방 할 때, 네, 그런 것들이 좀. 그러면은 뭐 쓸 수밖에 없겠네. 그 옛날에 데모하다 잡혀갈 때 나갈 때도 훈방할 때 전부 훈방 각서 다 쓰고 나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훈방 받을 때도 별거 다 써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걸 뭐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그렇게 그거를 그럼 비전향 장기수 이런 사람들은 30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하는데 그걸 다 똑같이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 사상과 이런 것들을 끝까지 고수하는 건 또 뭐 그 사상을 존중하는 것 네. 끝까지 고수하는 것은 뭐 아주 인간의 어떤 내 신념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그건 또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또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게 이런 종이 각서 하나에 내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나 저는. 네. 뭐 그 말씀 그대로 종이 각서 하나에 내 모든 어떤 인격적 존엄성이 걸려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이거 자체는 하나에 나는 몇 개라도 써주겠다. 얼마라도 써주겠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서 또. 아니 신용국 선생이 뭐 감옥에서 그냥 평생을 그래 이분이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책과 이런 걸 통해서 네. 또 이 사회와 역사에 네, 도움을 준 것도 아니겠습니까? 정민호 남편도 각서 많이 쓰지 않았나? 우리 남편이요? 구두각서? 녹취물? 참 하여튼 뭐 이 역사를 다 이야기하면 끝이 없는데 하여튼 통역상 사건도 우리 뭐 참 이 분단이 낳은 비극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남북한이 참 첨예하게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그 서로 갈등과 대립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다 이런 정도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신인국 선생님 감옥에서 정말 보석 같은 이런 이제 책이 나오는군요. 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책은 읽어봤어요? 저도 본 것 같아요. 진짜? 저 책은 안 읽기가 쉽지 않았죠. 다 읽으셨어요? 거의 얘는 수십만 부 이상 팔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림들이 워낙 좋거든요. 그림이 엽서로 있어요, 책에? 여기 이제 책 안에 이분이 워낙 글과 그림을 잘 써가지고 그림도 그리세요?
그림도 잘 그리십니다. 그리고 서화에 아주 그러니까 정말 조선의 선비들 있죠. 시서화. 네네네. 시도 잘 쓰고 글씨도 좋고 뭐 그림도 잘 그리시고 그다음에 이 글이 워낙 좋으세요. 자기 전에 그런 요렇게 한 달락 한 달락 예술 작품이에요. 읽고 자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일종 예술 작품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거는 나와서 이제 그리신 거죠? 아니요. 거기 감옥의 감옥에서- 엽서에서. 아, 그랬나요? 네. 엽서에서. 그림도. 그 작은 엽서에 그러니까 이게 엽서가 마음 놓고 쓸 수가 없어요, 편지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작은 그 엽서 하나에 원고지 몇십 장을 쓰는 거예요. 아, 맞아요. 깨알같이. 네, 깨알같이. 네, 맞아요. 구할 수 없으니까 종이를. 아니,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쓸 수 있는 게 뭐 한 달에 그래요? 몇 통.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게 잘 써가지고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실제 그 글씨도 엽서 되게 잘 쓰신다. 였나 보고. 예, 엽서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죠. 요 종이. 깜지 같아, 깜지. 네. 그러니까 참 대단하신 거죠. 자, 여러 개 좋은 게 많은데 뭐 가장 유명한 건 여름 징역살이죠. 그 아, 가장 여름 유명한 징역살이. 지명은 여름 징역살이죠. 뭐 한 번만 인용해 드리면 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에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결정적 사실.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정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런 거죠. 겨울이 살기는 어렵다지만 옆 사람이 같이 서로를 끌어안는 사랑하는 서로의 어떤 포용하는 존재가 되는데 여름은 아무리 좋은 점이 많다 하더라도 옆 사람이 숨소리만 들어도 막 화딱지가 나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 징역살이에서 인간관계의 어떤 이런 요체를 탁 보여주는 거죠. 그 이분 참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침묵과 요설이라는 요 네. 이제 편지글인데 네. 교도소의 문화는 우선 침묵의 문화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과거를 열지 않고 그리고 입마저 열지 않는 침묵과 외부와의 거대한 벽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슬슬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교도소의 문화는 요술의 문화입니다. 요술은 입을 막 놀리는 거죠.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요술은 청중을 미아로 만드는 과장과 허구와 환상의 숲입니다. 그 울창한 요술의 숲 속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점차 알 수 없습니다. 숲 속에 흔히 짐승들이 사람을 피해 숨어 살듯이 장강선은 부끄러운 자신을 숨기는 은신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침묵과 요술은 정반대의 외모를 하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그 속에 우리를 한없이 피곤하게 하는 소외의 문화입니다. 둘 다 침묵하고 요술하는 둘 다 사람을 소외시킨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제3의 문화는 침묵과 요술의 어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버리고 싶은 마음, 잊고 싶은 마음을 정갈히 씻어 볕에 너는 자기 완성의 힘든 길 위에 어디쯤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무슨 이름은 있는 날이 되면 징역을 처음 살거나 바깥에 가족을 둔 애틋한 마음과 징역을 오래 살아 메마르고 비장해진 마음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잠시 의아하게 상대편을 바라보다가 이내 상대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게 전부 가족들에게 보내는 글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자기 형수님, 개수님이라서 이분은 제수씨 이런 말 안 써요. 개수님. 님을 항상 붙여요. 제수님 이렇게 쓰지 절대 제수씨 이렇게 하대를 안 해요. 네. 조카에게도 항상 참 자상하고.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침묵과 요소는 서로 이 둘 다가 정반대지만 자기 자신을 숨기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침묵과 요설. 장강설이죠. 예. 그래서 결국 제3의 문화는 뭐냐. 결국은 그런 마음들을 볕에 정갈이 그 마음들 다 세탁을 해가지고 햇볕에 늘어가지고 자기 완성을 해나가는 그 길이 어디쯤에 있을 거다. 어중간한 중간은 아닐 것이다. 나도 뭔지는 모르지만 이 둘은 아니다. 라면서 이제 성찰을 해 나가는 거죠. 면회 온 사람과 그 감옥에서 면회 올 사람을 기다리던 그 수감자가 만나서 침묵 혹은 여러 얘기들을 하는 것. 저 또 눈물 납니다. 감옥 한번 갔다 와봐요. 네. 됐어. 네, 그거 말고 또 이제 아주 이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시 머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다른 해석을 하세요. 머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두뇌? 재능이 중요하다. 두뇌가 중요하다는데 네. 이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네요. 서도와 필제라는 그러니까 재능 이런 관련해서 글을 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실한 타고나는 것이며 필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명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재가 있는 사람의 글씨는 대체로 그 재능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견 빼어나긴 하되 재능이 함정이 되어 손끝에 기교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비하여 필재가 없는 사람의 글씨는 손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쓰기 때문에 그 속에 혼신의 힘과 정성이 비어 있어 단련의 미가 쟁쟁이 빛나게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이 옛날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자기 제자가 아우 저는 머리가 둔하고 똑똑하지도 않고 공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원래 공부라는 거는 네 같은 놈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은 순간적으로 머리가 너무 잘 돌아 그러니까 너무 잘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잘 외우기 때문에 깊이가 없어요. 금방 까먹어요. 금방 외우기 때문에. 또 글 잘 쓰는 사람이 있죠. 글 잘 쓰는 사람은 순식간에 글을 후다닥 쓴단 말이죠. 솔루션 문제 잘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푼다는 자만을 하기 때문에 얘는 깊이가 없어요. 진중함한테 결국 끝까지 끈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말 니처럼 난 정말 안 돼요. 답답해요. 둔해요. 이런 애들이 계속 갈고 닦다 보면 아무리 투박한 나무로 만든 목재 책상도 처음에는 이렇게 거칠지만 계속 갈고 닦다 보면 결국 반들반들해지고 아주 훌륭한 나무 책상이 되고 또 답답해가지고 물이 맴 돌잖아요. 저수지에서 자꾸 그 겨울물이든 뭐 시내가에서 물들은 흘러오는데 이 저수지를 통과를 못하고 계속 뱅뱅뱅 도는 거죠. 맴을 도는데 이게 한번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 댐을 한번 그게 탁 이 댐이 뚫기 시작하면 이 뭐 모든 걸 다 휩쓸어 버릴 듯이 넘친다. 그러니까 공부는 그런 거다. 답답해야 되고 머리가 나빠야 된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들한테 반드시 네 온몸으로 밀고 나갈 때 공부는 달성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죠. 근데 꼭 좋은 대학 가는 애들 보면은 진짜 막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제가 머리가 되게 좋아서 좋은 대학 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자기가 머리 안 좋다고 생각하고 엄청 열심히 노력하는 애들이 보통 좋은 대학 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 대학이라는 게 하나의 목표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근데 그래도. 결국 그 과정을 하나의 어떤 단계를 거치려면 오히려 지금 말씀대로 뭐 성실이라든지 꾸준히 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네. 좋은 놈들이 잘 가던데. 아, 그래서 애들한테도 너무 머리 좋다는 얘기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귀여워서 아유 똑똑해. 너 왜 이렇게 똑똑하니 머리 좋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의식적으로 아 나는 똑똑하니까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막 이런 거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똑똑하다는 말을 들으면 자꾸 그 인정 욕구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요만큼 안 하면 네. 내 스스로가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말 듣는 게 좋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많이 아니. 괴로우셨어요. 우리 중에 제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자, 여기서 또 유명한 거, 이제 아내와 어머니, 여긴 좀 아주 재밌는 농담도 나오는데, 네. 네. 그러니까 징역 사는 사람들 중에는 그 처가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가버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아, 그거 깜빵에 있을 때도 고무신이란 표현을 쓰나요? 네네네. 오히려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80년대 초반 있었던 글이니까. 오히려 고무신 거 거꾸로 간다는 건 그 옛날에 쓰던 것도 같아요. 감옥에서 쓰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상당한 고초를 겪으면서도 짧지 않은 세월을 옥바라지해가며 기다리는 처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떠나가버린 처는 악처고 기다린 처는 열려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왜냐 세상살이가 순탄치 않으면 누구보다 이 감옥의 사람들은 더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처를 칭찬하긴 해도 떠나가는 처를 욕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근데 처의 경우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음에 비하여 어머니의 경우는 태산부동 변함이 없습니다. 못난 자식일수록 모정은 더욱 간절하여 세상의 이목도 법의 단죄도 개의치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살인자라 범죄자 욕해도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죠. 처와 어머니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여자의 두 얼굴이지만 처는 바로 이 점에서 아직도 어머니의 어린 모습입니다. 처는 아직 엄마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모야 천지다. 이 무슨 말이냐.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열려있는 하늘입니다. 이 말이 참 모야 천지라. 어머니의 마음은 열려있는 하늘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런 위안을 하는 거죠. 불안한 처 대신 제게 태산 같은 어머님이 계시다는 것은 평소에는 잊고 있는 마음 든든한 행복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 안 하고 28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참 생각난다 이거죠. 아니 이거 남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처는 엄마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집에서 해. 그 얘기를 방송에서 하니. 마도님 고개 되게 끄덕이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한 해가 저무는 이 세민마트에 더욱 이제 엄마가 아유 우리 막내 아들이 막내 아들은 아니고 저 아들이 저렇게 감옥에 들어갔으니 이런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리면서 연말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옛날 어느 시아버지가 있었는데 끼니 때마다 눈썹 가지런히 거한 재미란 말 들어보셨죠? 거한 재미. 거한 재미.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아주 남편을 잘 섬기는 부인이 이
밥상을 아주 눈썹 높이에. 그렇죠. 들어가지고 탁 이거 모시는 걸 그한 재미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공손하고 극진하게 남편 대접한다. 네. 뭐 이제 그한 재미라고 하는데 이 시아버지한테 그걸 해야 되니까 눈썹 가지런히 재미하여 밥상 올리는 며느리가 너무 예뻤어. 어느 날 그만 망령되이 쪽하고 며느리의 젖을 빨고 말았습니다. 뭐야? 뭐라고요? 며느리 젖을 빨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높이 손을 드니까 이 가슴이 이게 그래 그쪽은 너무 며느리도 좀 노린 거 아닌가 이거? 그래서요? 그래서 그만 망령되이 밥상 쪽하고 노리우신가요? 며느리 젖을 빨고 말았습니다. 혼비백산 벗은발로 뛰쳐나온 며느리가 제 서방에게 이 병고를 울음반 말반으로 토설하였습니다. 아이고야. 이 시아버지가 미친다. 이 미친 거 아니냐고 도망갔다. 노망나서 내 가슴을 빤다 이러니까 분기탱천한 서방이 사랑문을 열어 젖히고 아버지께 삿대질로 호통인즉 남의 마누라 젖을 빨다니 이 무슨 망령입니까? 아버지 왈 너는 이놈아 내 마누라 젖을 안 빨았단 말이냐. 뭐야? 대대 호통이었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콩가루구만 그 집안. 그거를 재밌는 이야기라고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네. 글로 보면 재밌어요. 아니 재밌어요. 얘기로 들으니까 좀 이상한데.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를 했다. 할 수밖에 없죠. 같이 빨기로. 아이고. 뭐 참 이게 워낙 버섯 같은 글들이 많은데 뭐 좀 더 욕설 관련해서 재밌는 네. 욕설의 리얼리즘 해가지고 교도소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욕설입니다. 욕설은 어떤 감정이 인내력의 한계를 넘어서 이를테면 불만이나 스트레스의 가장 사고 후진 해소 방법입니다. 가장 후진 거죠 사실 욕하면. 그러니까 사과가 먼저 있고 사과라는 말이 나중에 생기듯이 욕설로 표현될 만한 감정이나 대상이 먼저 있고 나서 이제 욕설이 생깁니다. 근데 이곳 감옥에서는 욕설이 이미 욕설이 아닙니다. 기쁨이나 반가움마저도 일단 욕설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도 친한 친구끼리 더 그러잖아요. 야이 XX야 이렇게 하잖아요. 오랜만에 만났을 때. 욕부터 하는 전화할 때도 욕부터 하는 저는 전화를 많이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여자들은 잘 여자는 별로 안 없죠. 그래요. 그렇군요. 생각나요. 근데 좀 군대 안에서 어린애들이 뭐 많이 그런 예, 것 같아요. 여자 연예인 보면 일단 욕부터 시작하면서 좋다는 표현을 아 그래요? 군대에서는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분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반가운 인사를 욕설로 대신해오던 서민들의 전통에 오래전부터 이런 게 있어 온 것이기도 하다. 저는 오래전부터 욕설에 담기는 뛰어난 언어 감각에 탐복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멋지게 들어맞는 비유나 풍자라든가 아니면 극단적인 표현에 치우친 방만한 게 아니라 약간 못 미치는 듯한 선에서 용케 억제되면서 오히려 그 예리하고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정말 훌륭한 작품으로서의 욕이다. 욕은 아예 감정을 적나라하게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끝까지 갈락말락한 팔부에서 딱 멈출 때 오히려 긴장이 극대된다. 그래서 자기는 이 욕이 참 재밌다고 생각한다. 어떤 욕들이 나옵니까 거기서?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래요. 네. 요건 이분 점잖은 분이라서 요건 안 하시고. 근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 나와요. 이게 좀 철학적인데 사물이 있고 사물이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게 사건이고 그 사건이 여러 개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게 사태란 말이죠. 이런 걸로 자기는 상황을 카테고리로 구분하는데 욕설은 대체로 높은 단계의 사건 또는 사태에 관한 개념화이며 이 개념의 예술적 형상화 작업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고도의 의식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욕설을 아주 철학적으로 형상화예요? 푸는 거죠. 그러니까 욕설이라는 것은 사물 하나를 갖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물이 아니라 사물이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사건 그리고 사건이 연계된 사태 요것들에 관한 개념화다. 그래서 이 욕이라는 것은 인텔리의 추상적 언어와 다른 그것이 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욕은 이제 나중에 또 재밌는 게 많은데 나중에 한번 또 우리가 찾아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말 특집으로 연말에 좀 소소한 주변의 일상에서 좀 감성 터지시라고 한국 에세이 특집을 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피천득, 법정, 신영복 선생에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네. 리영희 선생, 성석재 작가, 네. 또 김종철 어떻게 해야 돼 이분들? 이분들은 저희가 우리 정박님이 되신다면 따로 혼자? 아니 정박님 되신다면 이제 네. 연초 특집으로 네. 한번 이어서 네.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우리 또 청취자분들의 반응 좀 봐가면서 간 봐가면서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정민현님은 에세이들 괜찮았어요? 저 피천득이랑 법정까지는 좋았는데 약간 신용복에서 저는 약간 무너졌어? 약간 무너졌어요. 별로 감동이 안 와닿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이 감옥이라는 한정적인 공간 안에서 이제 쓴 글에 대한 공감이 좀 떨어진다 그래야 될까?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아마 저거를 그냥 아마 말씀으로만 들어서 그랬을 수 있어요. 네. 이게 또 글로 읽어보면 달라요. 꼭 감옥 생활을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어도 네. 이게 그려집니다. 그죠? 그렇죠. 네, 감옥에서 진짜 딱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게 딱 대충 감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극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28에 아주 책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좋아하는 젊은이가 네. 갑자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보면 천하의 악인과 사기꾼과 모든 악의 악들이 다 모여 있는 감옥에서 어떻게 내가 생존해 갈까?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네, 네. 근데 알고 보니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고 오히려 더 이 세상에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는데 속으로는 정말 진국이고 속살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삶에서 어떤 희노애락들. 그런 것들을 뭐 아주 이상적으로 뭐 미워하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뭐 과장하지도 않고 담담하면서도 거기서 이제 하나의 어떤 우리에게 삶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계속된다. 이걸 좀 보여주지 않나.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참 이분의 어떤 수필이 사실 제가 말로 하는 거는 뭐 이 좋은 수필을 훼손하는 거고요. 네. 뭐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고 네. 혹시 안 읽어보셨다면 네. 한번 읽어보시고 아니면 읽어보셨더라도 한 번쯤 더 연말에 그렇죠. 예. 펴보시는 것도 네. 새로운 의미를 또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참고로 제 아는 지인들은 저희 방송을 듣고 요네아 말이 책을 세트로 샀다고. 네. 그 게시판에 사진 찍어서 올린 분이 마도님 지인이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또 다른 그래요? 다른 지인분들. 그분 많이 사셨더라. 네. 그러니까. 아니 거기 저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이반 일리가 네.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인류가 살아가기 위한 가장 좋은 세 가지 도구가 있는데 네. 시, 포임, 시, 자전거 그리고 도서관. 이게 공생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세 가지 도구. 나는. 시, 자전거, 도서관. 도서관을 많이 활용하시면 뭐 또. 네. 사실 뭐 저 많은 책들을 다 사기는 좀 부담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집이 또 너무 공간이 좁아가지고요. 아. 책을 도저히 둘 데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뭐 책만 읽으시는 우리 네. 정박님 늘 부럽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아마도 반응 보고. 한국 에세이 특집 2부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작게 해보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